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하늘에서 내려온 학. 고구려 동명왕의 왕비 가운데 녹족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왕비는 얼굴이 어여쁘고 마음씨도 곱고 재주도 많은 분이었지만 머리털이 잘 자라지 않고 짧아서 밤송이 같고 다리는 가늘고 발은 뾰족해서 마치 사슴의 발같이 두 쪽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녹족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이 왕비는 이런 모습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머리에는 늘 수건을 접어서 쓰고 발에는 하얀 버선을 신고 있었답니다. 이 왕비가 어느덧 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 탯줄에 12아기를 낳았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아이 12를 낳아 놓았으니 이런 괴상망측한 재변이 어디 있겠는가 하여 궁중에서는 모든 궁녀들이 수군대며 이런 일은 분명 좋지 못한 징조로서 아마도 나라를 망치게 될지도 모르니 갓난아기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녹족 부인도 이런 말을 듣고는 그럴 것 같아 아이를 궁궐 뒤에 있는 대성산에다 내다 버렸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얀 악 12마리가 날아와서 이 아기들을 각각 하나씩 안아가지고는 녹족 부인 있는 데로 와서 그 옆에다 뉘어놓았답니다. 녹족 부인과 궁녀들은 이것을 보고 하늘이 시켜 태어난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이 아기들을 다시 궁궐 안에서 두어 키우기로 하였지요. 녹족 부인이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젖꼭지에 손을 대면 젖줄기가 12개 솟구쳐 나와서는 무지개처럼 뻗쳐서 12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답니다. 아기들은 무럭무럭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지요. 그런데 아기들은 어머니 모양으로 머리털이 자라지 않아 머리는 밤송이 같고 다리는 가늘고 발끝은 뾰족하여 사슴발 같았지요. 어머니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느라고 머리에는 두건을 씌우고 발에는 버선을 신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건과 버선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늘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막내 아기가 무심코 두건과 버선을 벗었답니다. 두건과 버선은 벗지 말라고 일렀는데 어찌하여 벗은 것이야?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식은 내 자식이라 할 수 없다. 자식 노릇을 못할 바에야 그냥 없어져 버리거라. 하고 화를 내어 꾸짖으며 대동강으로 끌고 나와 강물에다가 12아기를 다 집어던져 버렸답니다. 아기들이 강물에 빠지자 어디선지 물고기 한 떼가 몰려와서 이 아기들을 에워싸고 그대로 둥둥 떠내려갔답니다. 그리하여 바다로 나가고 거기서 더 떠내려가서는 중국 땅에 닿았지요. 중국 땅에 닿자 어떤 사람이 이 아이들을 건져다 길렀답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 달리기도 잘하고 활 쏘기도 잘하게 되어서 중국의 왕은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장수로 삼았답니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중국은 고구려와 싸움을 하게 되었지요. 중국 왕은 이 12장수를 대장으로 삼아 한 사람 앞에 3,000명의 군사들을 붙여주어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하였지요. 이 12장수는 고구려가 자기들의 아버지 나라인 줄도 모르고
벌떼처럼 쳐들어갔답니다. 고구려 군사는 잘 싸웠으나 상대가 워낙 많은 군사라 다 물리칠 수가 없었지요. 중국군은 자꾸 쳐들어와 안주 땅까지 왔지만 고구려의 동명왕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녹족 부인의 귀에 중국의 장수가 12명인데 얼굴이 서로 닮았다는 말이 들렸답니다. 녹족 부인은 이 장수들이 혹시 자기가 강해버린 12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대성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때 대성산에 깃들고 있던 하얀 학 12마리가 안주 땅 쪽으로 날아갔지요. 학들은 수만 명의 군사들이 서로 어울려 싸우고 있는 안주 땅의 넓은 들 공중에서 끼륵끼륵 울면서 빙빙 맴돌고 있었답니다. 그때 수많은 군사들 속에서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생긴 12장수들이 학들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학들은 그것을 보고는 다시 날아서 대성산 쪽으로 갔답니다. 12장수는 학이 날아가는 대로 눈길을 옮기다가 대성산 위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지요. 녹족 부인과 12장수는 서로 눈길이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녹족 부인은 그 장수들이 분명히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기 있는 나는 너희들 어머니다. 너희들은 자식의 몸으로서 부모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는 것이야? 그만 싸움을 멈추거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12장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네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야? 허튼 소리 작작하거라. 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 쳐들어왔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씌우던 두건과 신기던 버선이 여기에 있다. 자, 받아서 쓰고 신어보거라. 12장수는 두건과 버선을 주어서 머리에 쓰고 발에 신어보았답니다. 두건과 버선은 모두 치수를 재어 만든 것 같이 꼭 잘 맞았지요. 녹족 부인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어려서 먹던 젖이 생각나질 않느냐? 부모의 나라에 쳐들어온다는 것은 하늘이 용서 못할 불효한 짓이다. 어서 화살을 거두고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이나 먹거라. 하면서 젖꼭지를 눌렀답니다. 그러니 녹족 부인의 젖꼭지에서 젖줄이 12가닥으로 솟아나와 무지개같이 뻗쳐 멀리 있는 12장수의 입으로 들어갔지요. 12장수는 입을 오물거리며 그 젖을 받아먹었답니다. 그 젖맛은 어렸을 때 보드라운 어머니의 품에 안겨 먹던 그 젖맛이었지요. 12장수는 그제야 저 여자가 자기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게 되어 곧 싸움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빌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임을 깊이 사과하였답니다. 이리하여 12장수는 3천 군사를 거두고 아버지인 동명왕에게 항복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12형제는 고구려에 머물며 아버지 동명왕을 도와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적군도 감동한 효심. 조선시대의 충신인 김난소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김난소는 어릴 때부터 기계가 비범하고 용맹하였답니다. 동네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하면서도 난소는 항상 아이들에게 창과 방패를 만들어 나눠주고 군대 놀이를 하곤 하였는데 어찌나 엄하게 시행하는지 난손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까지 그를 대장이라 부르며 그가 내리는 명령을
끝까지 호응하며 따랐답니다. 어릴 때부터 무술연마에 남달리 열성적이었던 난소는 성년이 된 뒤에도 태평시대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술을 배워서 난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술연마에 정진을 하였지요. 난소는 무과에 응시하여 당당하게 합격하였답니다. 무과에 급제한 난손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외장 구로다 나가마사는 병력 10만 명을 거느리고 김해를 거쳐 진주성을 함락시킨 다음 합천으로 물밀듯이 올라왔답니다. 외놈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김난소는 분개하여 칼을 잡고 일어나서 말했답니다. 이제 내가 나라를 위하여 죽을 때가 되었다. 제군들은 용기를 잃지 말 것이며 남아가 국난에 싸우다 죽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이에 뜻을 같이 한 400명의 의병들은 함성을 지르며 죽음을 같이 할 것을 다짐하고는 난손을 따라 외놈들의 진로가 예상되는 길목에 매복하였답니다. 드디어 적들이 보위망 안으로 들이닥치자 철하하는 난손의 목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뛰어나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좌충우돌 베고 쓰러뜨리며 싸웠으나 외놈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대적할 수 없었답니다. 용감하게 싸웠지만 의병장 김난소는 외놈들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지요. 그는 죽어가면서도 적장을 꾸짖었답니다. 내 놈들은 어찌하여 조선에 쳐들어와 죄 없는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양민을 학살하며 연약한 아녀자를 괴롭히는 것이냐? 당장 전쟁을 멈추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러고는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에 적들은 나라를 위하는 충정과 죽음 앞에서도 용감하고 초연한 김난손을 장하게 여겼지요. 의병장이었던 아버지를 보필하며 따라다니던 아들 시경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지요. 아버지, 큰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한 이 못난 아들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아들 시경을 외장은 칼로 배려하였지요. 아버지가 이미 죽었으니 자식인 내가 어찌 혼자 살려 하겠느냐? 다만 내가 죽은 뒤에 아버지의 시신을 누가 거두어 주겠느냐? 아버지의 시신을 거리에 그냥 둘 수 없으니 장례를 치른 다음에 목을 치거라.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친 시경은 그만 혼절하고 말았답니다. 의병장 난손의 기계에 못지않게 아들 시경도 외장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의연하였지요. 시경의 효심에 감동한 외장은 조선에는 정의롭게 살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니 이 자도 그중 한 사람이로구나. 우리에게 대적한 자들은 모두 죽여야 마땅하지만 부모를 위하는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다. 저자를 살려보내주고 이곳에서 사방 30리 안에는 우리 병사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명하였답니다. 비록 외장이었지만 감동을 하고 시경을 살려주고 30리 밖으로 철군을 하였다 하니 과연 이들 부자처럼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충과 효를 실천한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죽음에서 벗어난 시경은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아버지 묘 앞에서 애절하게 울다 그만 실명하고 말았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아버지를 구해내지 못했던 자기의 무능력이 죄스러웠고 외놈들의 칼에 아버지가 무참하게 찔려 죽어가는 것과 의병들의 참혹한 죽음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더욱 괴로웠던 것입니다. 눈물로 심요살이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무도 상심하며 애간장을 끓이더니 결국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 시경은 아버지 묘 옆에서 23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답니다. 시경의 처 정씨는 지아비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상심하다가 한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도 당신 뒤를 따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는 식음을 끊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였던 지아비의 죽음에 절망한 정씨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지아비를 따랐던 것이지요. 온조왕의 가여운 충신.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은 성품이 온화하고 어지럽던 반면 통솔력이 부족하고 매사의 일에 끊고 맺음이 확실하지 않아 건국 초기에는 나라의 기반을 다지지는 못하였답니다. 그런 까닭에 언제나 주변국들의 침략에 전전긍긍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말갈의 위협이 제일 컸지요. 병마를 총괄하는 으름은 온조왕을 아련하고 말갈의 침략에 대해 상의를 하였답니다. 폐하, 지금 말갈의 국력이 날로 강대해지니 머지않아 분명 우리 백제를 치려할 것이옵니다. 과인의 생각도 그러하오. 대체 이를 어쩌면 좋겠단 말이오. 온조왕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대답을 할 뿐 나라의 군주다운 방안이나 대비책은 강구하지 못했답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군사를 재정비하고 군량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지금 백성들의 생활도 가난하기 이를 데 없거늘. 온조왕이 말끝을 흐리자 으름이 강력한 어조로 아뢰었지요. 나라의 존망이 달린 일인데 백성의 가난함이 문제이겠습니까? 온조왕은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폐하, 소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옵소서. 백성들의 원망은 소신 혼자서 달게 받을 것이옵니다. 알겠소. 과인은 공의 충정을 그대로 따를 것이요. 으름은 곧 나라에 포고령을 내려 군사들을 징집하고 백성들의 곳간에 쌓아둔 곡식들을 강제로 국고에 환수하였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지요. 백성들은 으름을 나라의 재상이 아닌 도적으로 여겼으며 다른 신하들은 으름이 왕의 눈에 들기 위해 괜한 일을 벌인다고 쑥덕거렸답니다. 그러나 으름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갈의 침략에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데에만 열중하였지요. 이듬해인 온조왕 3년 9월에 으름의 우려대로 말갈은 백제로 쳐들어왔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 으름은 군사들을 통솔하여 말갈군을 단번에 무찔러 버렸답니다. 온조왕은 크게 기뻐하며 으름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나 백성들과 다른 신하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일단 으름을 비뚤어 보기 시작한 민심은 으름의 대승을 두고 말이 많았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오랑캐에게 지레 겁을 먹고 군사를 양성했다느니 군량을 빌미 삼아 으름이 개인적인 치부를 했다느니 하며
전사자가 생긴 집에서는 아예 으름을 원수라고까지 대놓고 욕을 할 정도였지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으름이 군사들을 이끌고 대궐로 돌아오자 온조왕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으름에 대한 미움과 질투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지요. 그 소리는 온조왕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으름의 귀에까지 들렸으나 으름은 말없이 술잔을 비우며 가끔 후원 마당에 때아니게 피어난 복숭아 꽃을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제철도 아닌 가을의 후원 마당에 피어난 복숭아 꽃은 마치 으름을 축하해 주기 위해 하늘이 내려보낸 화환 같았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온조왕 8년에 이르러 말갈은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도성을 포위하였지요.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어전에 모여 사태를 의논하기는 하였지만 이렇다 할 방도를 찾지 못해 애를 끓이고 있었답니다. 폐하, 불충한 소신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나며 나선이는 다름 아닌 으름이었지요. 폐하, 소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믿고 맡겨주십시오. 과인은 공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소. 일전에 말가를 맞아 대승을 올린 것처럼 이번에도 공이 나서 말가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할 것을 굳게 믿으오. 으름이 그렇게 아랜 뒤 어전을 물러날 때까지 다른 신하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어전 바닥에 머리만 조아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으름은 군사들에게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시간만 보냈답니다. 말갈의 군사들은 백제군이 도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도무지 싸울 기세를 보이지 않자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으름이 도성문을 굳게 닫고 말갈과 대치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으름은 날랜 군사 500명을 뽑아 별동대를 조직하였지요. 너희들은 야음을 타고 도성을 빠져나가 대부현에 매복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거라. 으름의 말에 부하장수 한 명이 나섰습니다. 그 말인즉 우보께서 내일 아침 적들을 공격하시겠다는 뜻이옵니까? 으름은 그 장수를 바라보며 말을 하였지요. 지금 적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술에 취해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는 군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는 필시 저들의 군량이 바닥나서 내일 아침이면 회군할 것이기에 저렇듯 밤새 마음 놓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미리 퇴로를 차단하고 기다렸다가 적들이 회군할 때 앞뒤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한다면 승세는 분명 우리의 것이 될 것이야. 별동대는 말갈의 군사들이 술에 취해 잠든 새벽녘에 그림자처럼 도성을 빠져나갔지요. 날이 밝자 말갈군은 으름의 예견대로 회군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말갈군이 대부현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 으름은 도성 문을 열고 군사를 출정시켰답니다. 으름은 군사들을 지휘하여 말갈군의 목을 하나도 남김없이 베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이 싸움에서 백제군은 말갈의 군사 3,000명 가운데 500여 명 이상의 목을 베어 대승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런 대승에도 불구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으름의 구국 충정을 칭찬하기보다는 비꼬거나 멸시하며 전쟁에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말갈의 침략을 물리친 후 으름은
온조왕을 아련하고 허술한 변방의 성들을 개축해야 한다고 아뢰었답니다. 온조왕은 피폐한 백성들의 생활상과 흉흉한 민심을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으름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지요. 으름의 뜻에 따라 대대적인 역사가 벌어졌고 전쟁의 고통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백성들의 원성은 으름을 대역 죄인으로까지 표현하기 이르렀답니다. 으름은 뜻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변방의 여러 성들을 개축할 수 있었지요. 온조왕 13년에 들어서 도성 안에 사는 한 노파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변하는 궤변이 생기더니 대궐에 호랑이 5마리가 뛰어들어 궁녀들을 물고 사라지는 이변이 속출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온조왕의 어머니이신 예씨 부인이 별세를 하였지요. 나라는 온통 어수선한 분위기로 변하였답니다. 으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온조왕에게 간하였답니다. 폐하, 나라의 이변이 속출하는 데다 왕실에 크나큰 불운이 닥치니 이는 분명 왕기가 다 되었음을 알리는 하늘의 계시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지금 나라에 닥친 여러 흉사들을 볼 때 새로 도읍지를 정해 도성을 옮기라는 뜻으로 아옵니다. 지금 도성의 위치는 동편에 치우쳐 말갈의 진범이 잦습니다. 하오니 큰 강이 있는 이남으로 옮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합당한 줄로 아옵니다. 온조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남은 자신도 둘러본 바가 있는데 산세가 험해 주변국들의 침략을 막기에 용이하고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맑아 신선들이 사는 곳 같다며 부러워하였답니다. 온조왕은 으름의 말을 받아들였답니다. 으름은 곧 도읍지를 옮기는 일에 착수하였지요. 먼저 주변국들에게 천도를 알리는 사신을 파견하고 한 산 아래에 성책을 세워 백성들을 이주시켰답니다. 성공리에 도읍을 옮긴 으름은 온조왕에게 이제는 주변국들을 흡수하여 영토를 넓히고 나라의 위상을 널리 떨칠 시기라고 간하였답니다. 그렇다면 공이 보기에 어느 나라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오? 폐하, 소신이 보기에는 마한의 국력이 갈수록 기울어지니 웅진 쪽에 성을 세워 후위를 도모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처음 온조왕이 백제를 개국할 당시 마한의 왕은 온조왕을 도와 순순히 마한의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대접도 후이하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한을 속국으로 만들자는 으름의 주장을 온조왕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온조왕에게서 대답이 없는 사이 으름은 웅진에다 먼저 성책을 만들었답니다. 그러자 마한에서 곧바로 온조왕에게 전날의 일들을 열거하며 성책을 만드는 것을 책망하고 나섰지요. 민망해진 온조왕은 화를 내며 당장 으름에게 성책을 허물어 버리라고 명하였답니다. 으름의 뜻을 처음으로 거절한 것이지요. 으름은 순순히 왕명을 따랐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궐의 우물물이 넘쳐 물바다를 이루고 도성에 사는 한 농부가 기르던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해괴한 송아지가 태어났답니다. 으름은 이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왕을 찾아뵈었답니다. 으름이 먼저 온조왕께 앞서 말한 괴이한 일을 아뢰자 왕도 그 말을 이미 듣고 있었던지라 일관을 불러 점괘를 보도록 하였지요.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대궐의 우물물이 넘치는 것은 곧
나라가 흥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 둘 달린 송아지가 났다는 것은 이제 머지않은 시일에 폐하께서 두 나라를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옵니다. 일관의 말을 잠자코 들으며 으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온조왕은 일관의 말을 되새기는 듯 묵묵부답이었답니다. 마침내 온조왕 26년 으름의 계략대로 온조왕은 사냥을 핑계삼아 친히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나갔다가 말고삐를 돌려 그 길로 마한을 정복해 버렸답니다. 마한을 완전히 정복한 으름은 이제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온조왕을 도와 국사를 돌본 지 벌써 40여 년, 온조왕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홀로 받으며 백제를 증응시키는 데에만 온 정열을 쏟았으니 지치고 힘들만도 하였답니다. 온조왕도 이제는 태자 다루가 있으니 왕위 계승에는 문제가 없고 나랏일도 젊고 유능한 인재가 새로이 많이 등용되었으니 크게 걱정할 바는 없었지요. 으름은 온조왕을 찾아뵙고 사직의 뜻을 밝혔답니다. 온조왕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늙고 쇠약해진 으름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가는 것을 보고 더는 만류할 수 없었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공의 덕이요. 과인은 공에게 고맙다는 말밖엔 달리 할 말이 없구려. 온조왕의 말에 으름은 마지막 인사인 듯 간절히 아뢰었답니다. 폐하, 총기를 잃지 마시고 언제나 백성들의 든든한 어버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온 으름은 자리에 들어 누웠답니다. 평생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육신에는 갖은 병마가 누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드러나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으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온조왕은 눈물을 흘리며 으름의 죽음을 애도하였지요. 충신은 충신이로되 백성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은 가여운 충신이로다. 그러나 온조왕의 그 같은 생각에 으름은 소리 없이 이렇게 가나는 것 같았답니다. 폐하, 눈물을 거두소서. 올바른 신하의 길이 바로 그것이옵니다. 놀라 달아난 저승사자. 옛날 어떤 시골에 참 가난한 노총각이 하나 살았답니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가진 게 없었지요. 그러다가 나이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갈 수가 없었답니다. 집도 한 칸 없이 맨몸으로 사는데 어떻게 색시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보다 못해 어디서 과부를 하나 업어다가 장가를 들어주었답니다. 장가를 들긴 들었는데 먹고 살 일이 태산이었지요. 뒷산 기슭에 움막을 하나 짓고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그냥 살았답니다. 종일 남의 집 일해주고 보리고 콩이고 닥치는 대로 한 줌 얻어다 끓여 먹고 살았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 보릿고개에 낳았지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직맥진해 가지고 누웠는데 미역국은 고사하고 보리죽 한 사발도 없었답니다. 게다가 남들 다 잠을 자는 한밤중에 아이를 낳았지요.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니는데
죄다 텅텅 비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독을 들여다보니 밀가루가 바닥에 조금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독을 거꾸로 들고 밀가루를 탁탁 털어내니 반줌이 나오는데 그걸 솥에 놓고 물을 부어 끓였답니다. 멀건 수제비를 끓여서 아내한테 갖다 주었는데 입에 들어가질 않았지요. 그런 걸 먹어서 산모가 기운을 차릴 수가 있겠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답니다. 남편도 며칠 굶어 힘이 없어 밀가루 독을 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답니다. 머리는 쑥대밭이 되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얼굴은 며칠 굶어 누렇게 뜬 것이 독을 하나 끌어안고 누워있으니 사람 몰골 같지가 않았답니다. 이때 아내는 실신을 하여 숨이 오락가락 하였답니다. 사람의 숨이 오락가락하면 저승사자가 오게 되어 있지요. 이 집에 저승사자 셋이 왔습니다. 아내가 실신을 해 가지고도 어렴풋이 뵈는 게 있었답니다. 가만히 보니 저승사자 셋이 문 밖에 와서 어른어른 하는 것이 보였지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저승 갈 일만 남았네. 하고 탄식을 하는데 저승사자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였지요. 우리가 저런 안악 하나 잡아가려고 셋씩이나 들어갈 거 뭐가 있어? 손만 탁 갖다 대면 끌려올 것을 막내 사자야. 네가 들어가 잡아오너라. 이렇게 의논을 하더니 막내 사자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문지방을 탁 넘다 말고 이게 뭐야? 하고 도로 나가버렸답니다. 난 못 들어가겠소. 내 저승사자 수백 년에 저런 몰골을 처음 보는데 머리는 쑥대밭 같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독을 끌어안고 자빠져 있어. 저런 놈을 어찌 타넘고 들어가란 말이오. 남편이 지쳐서 자는 걸 보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몰골이 하도 흉측하니 저승사자도 놀라 버렸답니다. 이놈아, 명색이 저승사자라는 놈이 담이 그리 작아서야 멋에 쓰겠느냐? 내가 가마. 이번에는 둘째 사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둘째 사자도 문지방을 넘다 말고 아이쿠 하더니 그만 뒤로 나다빠지고 말았답니다. 대체 뭐가 있기에 그리 소란인 것이야? 첫째 사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문지방을 밟았는데 이 사자도 못 들어왔답니다. 제 너머 송진산에 과부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사주가 저 안악과 똑같단다. 대신 그 과부를 잡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더니 우르르 몰려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간신히 목숨을 붙여가지고 있다가 날이 밝아 남편이 이웃집에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온 덕분에 정신을 차렸지요. 보리죽 한 사발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는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 참 일이 낭패였지요. 한 목숨 건진 건 좋으나 저 대신에 아까운 청춘 과부 한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보, 얼른 제 너머에 송진사내에 가보.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 딴 말 말고 아기 젖은 우리가 먹인다고 하고 아기를 데려와요. 남편이 헐레벌떡 제를 넘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송진산의 과부 며느리가
간밤에 유복자를 낳고 죽어서 난리가 났답니다. 초상 집에서는 죽은이도 죽은이지만은 당장 갓난아이 젖을 물릴 데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지요. 그때 남편이 가서 진사님, 이 아이는 우리가 젖을 먹여 키우겠습니다. 하니 세상에 그런 고마울 때가 없다는 듯 감지덕지하였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 젖을 먹여 키우는데 지극정성으로 키웠지요. 제 아이 젖 한 번 물리면 남의 아이 2번 물리고 이렇게 해서 잘 키워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송진사내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살림도 제법 일구어 자막에 차려놓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부엉이. 옛날 어느 부잣집에 괴이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 부잣집 뒷곁에는 커다란 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매일 밤마다 부엉이가 날아와 울었답니다. 그러면 꼭 그 집 식구 한 사람이 죽었지요. 주인 영감은 큰 걱정을 하였답니다. 이러다가는 가족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지요. 생각다 못한 영감은 이런 방문을 써 붙였답니다. 우리 집에 날아와 우는 부엉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재산의 반을 주겠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나쁜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엉이를 잡으면 우리 집에 변이 생길 것이여. 부엉이가 앙심을 품으면 큰일이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그 집의 머슴이 부엉이를 잡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나는 집도 부모 형제도 없는 몸이니 두려울 것이 없지. 부엉이를 못 잡으면 멀리 도망쳐버리면 그만이지. 어느 날 머슴은 아무도 몰래 장으로 가 활과 화살과 화살통을 샀답니다. 그리고 살아서 푸드덕거리는 꿩 한 마리도 샀지요. 머슴은 활 잘 쏘는 사냥꾼처럼 꾸몄답니다. 사냥꾼으로 감쪽같이 꾸민 머슴은 꿩의 눈에 화살을 박았지요. 이렇게 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인집 뒷곁에 던져 놓아야지. 머슴은 집으로 돌아가 뒷곁에 꿩을 던져놓고 대문 앞에 가서 큰 소리로 하인을 불렀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집 하인이 나와서 대문의 빗장을 열었지요. 하인은 머슴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어디서 오신 뉘십니까? 나는 사냥을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쏘아맞힌 꿩이 이 댁 뒷곁으로 날아와 떨어져 그것을 주우러 왔다고 주인께 전하거라. 하인은 주인에게 그 말을 전했답니다. 주인이 뒷곁에 가보니 정말 꿩 한 마리가 화살의 눈을 정통으로 맞아 푸드덕 거리고 있었지요. 저 사냥꾼이라면 부엉이를 잡을 수 있겠구나. 주인은 사냥꾼을 사랑채로 정중히 모시고 부엉이를 잡아달라고 애원했답니다. 듣고 보니 사정이 매우 딱하시군요. 그 부엉이를 제가 꼭 잡아드리지요.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 저녁을 일찍 해 잡수시고 방문을 꼭 걸어 잠근 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십시오. 그동안 부엉이를 제가 잡겠습니다. 사냥꾼은 곧 기름 짜는 집으로 가 깻묵을 짠 새까만 배 보자기를 샀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사냥꾼이 일러준 대로 일찍 저녁을 해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사냥꾼은 뒷담을 넘어서 배나무 위로 올라가
새까만 배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었답니다. 숨막히는 시간이 흐르고 날이 어두워졌답니다. 얼마 뒤 부엉이 한 마리가 배나무에 날아와 앉았답니다. 사냥꾼은 손으로 부엉이 다리를 꽉 붙잡아 목을 비틀었지요. 그러고 나서 얼굴에 쓴 새까만 배 보자기를 벗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 부엉이의 눈에 화살을 박았답니다. 그리고 부엉이를 담 밑에 내동댕이 쳤지요. 어서 불 좀 켜가지고 나오시오. 사냥꾼은 집 안에 대고 외쳤답니다. 집안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활을 쏘았는데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서 부엉이를 찾아보시지요. 사냥꾼의 말에 주인집 식구들은 호롱불을 켜가지고 뒷곁을 살펴보았답니다. 부엉이가 여기 있어요. 잡았어요. 눈을 정통으로 맞췄군. 주인 영감은 부엉이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사냥꾼으로 꾸민 이 집 머슴은 주인집 예쁜 딸과 결혼을 하였지요. 이 소문은 멀리 퍼졌답니다. 활 잘 쏘는 한량들은 부엉이를 잡은 사냥꾼을 몹시 부러워하였지요. 한량들은 그 집으로 몰려와 주인 영감에게 말을 하였답니다. 사위의 활 쏘는 솜씨를 좀 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영감은 사위 자랑을 하고 싶어서 단번에 승낙을 하였지요. 그러나 이 집 사위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내 신분이 탄로나는 게 아닐까? 그런 줄도 모르고 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며 집 뒷곁에 관역을 세웠답니다. 이거 야단났군. 사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사위는 속을 끓이고 있었지요. 어서 나와서 활 한번 쏘아보게. 장인이 재촉을 하였답니다. 사위는 얼굴이 빨개져서 활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뒷곁으로 가자 한량들이 칭찬을 하였지요. 활 잘 쏘는 명궁이 드시었소. 우리 그 훌륭한 솜씨를 좀 보고 배웁시다. 한량들은 사위가 어서 활을 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사위는 용기를 내어 관역을 향해 섰지요. 그러나 화살을 시위에 매겨 지켜들었지만 좀처럼 쏠 자신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사위는 활을 지켜든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지요.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빨리 쏘게. 장인이 다가와 사위 팔을 툭 쳤답니다. 그 바람에 사위는 화살 잡은 손을 놓쳤지요. 저도 모르게 활이 쏘아졌답니다. 그런데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갔답니다. 바로 그때 철새가 떼를 지어 날아가다가 화살에 맞아 3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졌지요. 한량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감탄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사위는 느닷없이 활을 장인 앞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가만히 계셨으면 저 새들을 모두 맞췄을 텐데 이제 다시는 활을 안 쏘겠습니다. 사위는 장인에게 이렇게 외쳤지요. 한량들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딱 벌렸다고 합니다. 개수나무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개수나무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키가 큰 개수나무였지요. 이 개수나무 아래에는 이따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쉬어갔답니다. 개수나무는 선녀가 키 큰 개수나무의 정기를 받아 낳은 아이였지요. 선녀 어머니는 개수나무 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키 큰 개수나무 옆에 놓아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어느 날
큰 비바람이 몰아쳤지요. 날마다 비가 내렸답니다. 마침내 땅바닥은 마치 바다처럼 변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었답니다. 이때 아버지 개수나무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개수나무요? 예, 아버지. 물이 너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나도 얼마 안 가서 쓰러지고 말 거야. 아버지, 쓰러지지 않을 수 없나요? 만일 내가 쓰러지거든 너는 곧 내 등에 올라타야만 한다. 그러면 너는 살아날 수가 있어. 아버지 개수나무는 거센 물결과 비바람을 맞아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자, 어서 올라타거라. 개수나무는 쓰러진 아버지 개수나무를 탔답니다. 아버지 개수나무는 물길을 따라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지요. 아들 개수나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떠내려갔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개미들이 물 위에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개미들은 허우적거리면서 개수나무에게 소리를 쳤지요. 우리들을 좀 살려주세요. 개수나무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개미들이 살려달라고 하는군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개미들을 살려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살려주자꾸나. 개수나무는 떠내려가는 개미들을 아버지 개수나무의 등에 올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참 떠내려가고 있으니 이번에는 모기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고 있었답니다. 개수나무는 모기들도 끌어올려 개수나무 옆에다가 올려주었답니다. 고마워요. 또 개수나무는 떠내려갔답니다. 이번에는 개수나무와 비슷한 아이가 허우적거리며 도와줘요 하고 소리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 아이도 살려줍시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하였지요. 허우적거리는 아이는 더욱 애절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개수나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저 아이가 불쌍해요. 그렇다면 너가 좋을 대로 하거라. 개수나무는 그 아이를 끌어올려 살려주었답니다. 이제 아버지 개수나무 위에는 개미, 모기, 아이 그리고 개수나무 이렇게 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섬에 닿았답니다. 그 섬에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가 있었지요. 섬에 닿자마자 개미와 모기들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다음에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이제 아이 혼자 남았지요. 너 배고프지? 우리 마을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 개수나무와 아이는 마을을 찾아 나섰답니다. 바로 그때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초가집에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저희들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가엾은 아이들이로구나. 배가 몹시 고픈 모양이구나. 할머니는 두 아이에게 밥과 맛있는 반찬을 주었답니다. 아이들은 배를 채우고 나니 졸렸지요. 밥을 먹은 자리에서 두 아이는 쓰러져 잠을 자기 시작하였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어 주었지요. 몇 날 며칠을 잤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개수나무가 눈을 떠보니 그 아이는 아직도 자고 있었지요. 이제 그만 일어나. 이때 할머니가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들어왔답니다. 얘들아, 잘 잤니? 예.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 저희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겠느냐? 두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지요. 그런데 초가집 할머니에게는 친딸과 수양딸 둘이 있었답니다. 이 세상에는 큰 비바람 때문에 사람이라고는 씨가 말라버렸지요. 이 5 사람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렀지요. 두 남자아이는 이제 어엿한 젊은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두 딸들도 이젠 어엿한 처녀가 되었지요. 할머니는 두 젊은이와 딸을 짝 맞추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할머니는 두 젊은이를 조용히 불러 말을 꺼내었지요. 너희들도 이제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똑똑한 사람에게는 내 친딸을 줄 것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 수양딸을 줄 것이야. 두 젊은이는 똑똑하게 보이려고 열심히 일을 하였답니다. 어느 날 도움을 받았던 젊은이가 몰래 할머니를 찾아와 말하였답니다. 할머니, 개수나무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한 섬이나 되는 좁쌀을 모래바닥에 부어 놓았더니 개수나무는 반나절도 안 되어 그 좁쌀을 다 골라냈습니다. 모래는 한 알도 들어가 있지 않았지요. 그렇게 똑똑한 줄을 미처 몰랐구나. 할머니께서 시험 삼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젊은이는 일부러 개수나무를 골려주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런 것도 모르고 개수나무를 불렀지요. 개수나무야, 여기 모래바닥에 좁쌀을 부어 놓았으니 좁쌀만 골라내어 보거라. 할머니, 저는 그런 재주를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거라. 전 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개수나무가 거절하자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한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그렇다면 개수나무에게는 내 딸을 줄 수가 없겠구나. 개수나무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모래바닥에 흐트러진 좁쌀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개수나무는 발꿈치가 따끔하여 발 쪽으로 내려다 보았지요. 거기에는 개미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까짓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하나요? 개미는 이렇게 말하더니 수많은 개미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지요. 개미들은 순식간에 좁쌀을 물어 나르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후 개미들은 일을 마치고 사라졌지요. 언젠가 살려준 개미들이 은혜를 갚아주었구나. 개수나무는 고맙게 생각하였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와서 보고는 과연 개수나무는 재주가 뛰어나구나 하며 칭찬을 하였지요. 한편 일이 어렵게 되자 도움을 받은 젊은이는 할머니를 졸랐답니다. 할머니, 친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재주는 덜하지만 개수나무보다 힘이 세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어느 쪽 젊은이가 더 똑똑한지 가려내기가 어려웠답니다. 하루는 두 젊은이를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사람에게는 10손가락이 있지. 10손가락을 다 깨물어 보거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너희 두 사람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다 나에게는 소중한 사위가 될 사람들이지. 그런데 좋은 수가 있네. 내 두 딸을 동쪽 방과 서쪽 방에 하나씩 넣어 두겠네. 내가 손을 번쩍 들거든 동쪽 방이든 서쪽 방이든 뛰어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네. 밤이 되자 할머니는
두 젊은이들 마당에 세워놓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답니다. 아까 내가 정한 대로 약속을 꼭 지키겠지? 예, 지키겠습니다. 두 젊은이는 힘차게 대답을 하였지요. 그때 윙윙 하는 소리가 개수나무의 귀에 들렸답니다. 그것은 모기였지요. 물 날릴 때 살려준 바로 그 모기였답니다. 개수나무님, 동쪽 방이에요, 동쪽 방. 하고 모기가 속삭였지요. 할머니의 손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도움을 받은 젊은이는 어느 쪽 방으로 들어갈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개수나무는 동쪽 방으로 무조건 들어갔답니다. 곱고 마음씨 착한 할머니의 친딸이 개수나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총각과 두 처녀는 짝을 지어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